오래된 편지, 장맛비와 오래된 가방. 장맛비가 낮부터 처마를 두드렸고 목요일만 불을 켜는 시골 우체국은 종이 냄새로 눅눅해졌습니다. 박소연은 시골 우체국의 오래된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찢긴 포대자루와 색바랜 전표 상자 사이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고 먼지에 묻힌 회색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의 표식은 빗물에 번져 있었고 잠금쇠는 30년의 시간을 버틴 것처럼 까맣게 굳어 있었죠. 뚜껑을 열자 변색된 봉투 묶음이 나란히 들어 있었고 소인에는 구주소와 반송 스탬프가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30년 전 우체부의 사고로 전달되지 못하고 창고에 남은 오래된 편지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었지만 우체국은 미배달 우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창고에서 가방을 발견한 소연에게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거리에 짜증이 났지만 소연은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30년 전 우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주소는 도로명으로 변환이 필요했고 현재 주소와의 대조 결과는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소연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수신자가 동일하게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지를 이전했는지, 혹은 수신자가 생존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로명 변환 후 안내장을 동봉하여 수신자 소재 불명은 발신인에게 반송 우편으로 분류하고 발신인의 회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자표로 변환된 작업표에는 30년 전의 이름들이 현재의 행정 좌표에 연결되기 시작했고 소연은 업무일 지처장에 현 주소 확인 발송되면 배송이라는 순서를 적어두었습니다. 퇴근 후 소연은 젖은 우산을 현관에 기대 세우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같은 시간대의 뉴스를 시청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먼저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와 간단한 안부만 나누며 식사를 한 뒤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 책상 서랍 속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서랍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멈췄습니다. 30년 전 우체부의 사고로 미발송된 우편들과 자신의 망설임으로 남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같은 결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관할 지점의 결제가 도착했습니다. 30년간 미발송된 우편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배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고령 수신자, 요양시설 거주, 재개발 이주 구역을 우선으로 하라는 기준도 덧붙여졌습니다. 소연은 작업표를 확인하고 안내장 묶음과 수령 확인서, 오래된 우편물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꺼낸 봉투들은 새 봉투에 보호 포장을 더했고 가장 위에는 첫 경로가 될 공장 이전 구역의 봉투를 올려두었죠. 문을 잠그며 소연은 비개인 골목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우체국을 나선 소연에게 오늘의 업무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30년간 있는지도 몰랐던 우편을 배송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고 위의 여름. 박소연은 회색 펜스를 따라 경비 숙소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고무 매트가 얇게 울렸고 벽시계는 10시를 막 넘겼지요. 그녀는 보호 포장된 봉투를 서류판에서 분리해 두 손으로 곧게 받쳐들었어요. 신분 대조표와 수신자명 확인표를 차례로 확인했고 봉인은 훼손되지 않은 채 수신자 앞에 놓였습니다. 전달 기록지에는 날짜와 시각, 위치, 외관 상태가 정갈하게 적혔고 소연은 한 발 물러서 숨을 낮추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배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그 사람의 몫이었죠. 수신자는 봉투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습니다. 반송 스탬프가 겹쳐 찍힌 자국에서 오래된 여름의 습기가 먼저 일어났고 종이는 멈춘 숨을 다시 들이쉬듯 미세하게 부풀었어요.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두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아빠의 월급이었다. 덥다. 물 많이 마셔라. 방 안의 공기가 그 두 줄의 리듬에 맞춰 자리바꿈을 시작했지요. 그의 시선은 현재에서 과거로 미끄러집니다. 30년 전 공장 스피커가 쉬는 시간을 알리던 한낮이 떠올랐습니다. 굴뚝 연기는 똑바로 오르지 못했고 아버지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가늘어졌지요. 식탁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계산기가 늘 나란했고 도시락 밥은 모서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는 성적표의 빨간 표시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이름 칸을 일부러 작게 적었어요. 합격과 낙방 사이에서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면 슬픔도 가벼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이 문을 닫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에는 내가 가린 시험지 속 내 이름보다 더 작은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이름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손가락으로 편지의 주름을 고르게 누르며 아무 말 없이 서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직후 작은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서랍 앞칸이 비워지고 오래 접어둔 아버지 사진이 그 자리로 옮겨졌지요. 낡은 노트북이 켜졌고 성인 입학 상담 페이지 첫 칸에 또렷한 이름이 입력되었습니다. 벽에는 손바닥만 한 메모지가 붙었어요. 물 한 컵, 증명사진 재촬영, 상담 예약.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파우치 안쪽 칸에 넣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원망은 남았겠지만 무너짐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박소연은 문턱에서 그 사소한 재배치를 지켜봅니다.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시선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업무일지 여백에는 한 줄이 더해졌습니다. 늦은 도착도 도착이며 사과는 지연되어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고요. 오늘 그녀의 규칙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비록 한 통의 편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잊지 못할 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복도를 나서며 그녀는 다음 동선을 그려봅니다. 소연은 우편물 배송 리스트에 적힌 다음 배송 장소의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교회 앞 느티나무였어요. 오늘의 배달은 한 사람의 여름을 제자리에 놓았고 다음 배달은 한 그늘을 깨울 차례였습니다. 장맛비가 그치며 햇빛이 들고 우체국 내부의 시계는 12시를 가리켰어요. 소연은 보호 포장된 엽서 한 장을 새 트레이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엽서는 오지 못한 약속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30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전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의 그늘. 박소연은 오전 볕이 비스듬히 스며드는 골목을 지나 작은 슈퍼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분 대조표와 수신자명 확인표가 차례로 맞춰졌고 보호 포장 속 엽서가 두 손 위에 곧게 올랐어요. 봉인은 훼손되지 않았고 외관 사진과 전달 기록이 정갈히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서 숨을 낮추었죠. 배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수신자의 몫이었어요. 수신자는 얇아진 엽서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습니다. 잉크는 비에 번졌지만 두 줄의 문장은 살아있었어요. 다음 목요일의 첫 차를 말하는 약속, 그리고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림자를 만질 때까지 버티겠다는 고백이었죠. 시선이 문장에 맞춰 자리바꿈을 시작했고 그녀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시선은 슈퍼 출입문을 지나 가게 앞 가로수로 미끄러졌고 나무 껍질의 거친 결이 기억을 깨웠습니다.
회상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30년 전 장마 사이 그녀는 비옷자락을 말아 쥔 채 정류장 표지판 아래 서 있었어요. 첫 차 시각 옆에 연필로 긋듯 새겨둔 이니셜이 있었고 그 옆을 지나던 학교 버스의 타이어가 낮은 물길을 크게 펼쳤죠. 느티나무 그늘은 그날 특별히 넓어 보였고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5대의 버스가 오가도록 약속의 발걸음은 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달력의 목요일 칸마다 작은 점을 찍는 습관이 생겼지요. 점은 끝이 아니라 머무름의 표시가 되었고 그녀의 삶은 그 점을 따라 조용히 굽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자 그녀는 엽서를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쳐주름을 고르게 눌렀습니다. 계산대 옆 비워둔 자리에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였고 그 속에는 빈 엽서 5장과 볼펜 하나가 가지런히 들어갔어요. 안내 문구는 붙지 않았고 대신 바구니의 각도와 높이가 계산대와 평행을 이루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새 엽서를 채워 넣겠다는 의지가 사물의 간격으로 말해졌고 기다림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배치로 증명되었죠. 셔터는 반만 내려졌고 그녀는 느티나무 그늘로 나가 잠시 선 뒤 엄지손가락으로 나무 껍질의 골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늘의 온도는 예전과 달랐지만 그늘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은 문턱을 한 발 물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중립을 지켰으나 시선의 머무름은 길어졌어요. 업무일지 여백에는 짧은 문장이 더해졌습니다. 약속은 기다림보다 오래 간다. 수신자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작은 별표 하나가 찍혔고 별표 아래로 물건 마감, 목요일 엽서 채움이 적혔습니다. 별표의 크기는 작았지만 삶의 리듬을 바꾸는 표식으로 충분했습니다. 엽서는 파우치 안쪽 칸에 놓였고 계산대 위 작은 종지들은 조금씩 간격을 넓혔습니다. 숨이 기울던 자리마다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이 목요일로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괜시리 수령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창고로 돌아가는 길,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해가 번졌고 골목의 물기 위로 얇은 반사가 길게 늘어졌어요. 메모지 한가운데에는 다음 동선이 선명했습니다. 전원 기록이 남아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바다 냄새가 난다로 시작하는 첫 근황의 편지였죠. 오늘의 배달이 한 그늘을 되살렸다면 다음의 배달은 오래 미뤄진 파도를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소연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지도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다로 간 약속. 박소연은 요양병원 면담실의 둥근 시계를 한번 올려다보고 보호 포장된 봉투를 두 손으로 곧게 받쳐들었어요. 전입전원 이력 조회표와 수신자 신분 대조표가 차례로 확인되었고 비식별 외관 사진이 태블릿에 저장되었습니다. 봉인은 그대로였고 기록지에는 날짜와 시각, 병동 층수, 창가 좌석 번호가 정갈히 적혔지요. 그녀는 창 너머로 10개 번지는 바닷빛을 한번 스치듯 바라본 뒤 수신자 앞에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배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었죠. 수신자인 노모는 손등의 얇은 혈관을 타고 오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누르며 먼저 종이의 두께를 기억하려 애썼지요. 잉크는 희미했지만 서체의 습관이 살아있었고 첫 문장이 작은 파도처럼 눈앞에 번졌습니다. 훈련소의 새벽 구령 소리와 함께 적힌 짧은 근황, 밥을 다 먹지 못하는 습관, 그리고 해가 뜨면 낯선 군화끈을 다시 묶는 일상이었어요. 소비기한이 지난 위문품 영수증 같은 문장들이 아니라 막 살아나온 체온의 문장들이었죠. 노모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떨렸고 손끝은
편지의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그 이름이 방 안 공기를 다시 세웠고 면담실의 얕은 침묵은 오래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곧장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여름, 아이의 샌들이 젖어 소금 무늬를 만들던 방파제가 떠올랐지요. 바람은 등을 밀었고 아이는 파도와 키 경쟁을 하느라 모래 위에 숫자를 길게 느려 썼습니다. 그날 종이 비행기 2장이 하늘로 날아갔고 하나는 바로 떨어졌으며 하나는 오래 떠 있었지요. 노모는 떠 있던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오늘의 편지로 다시 착륙했습니다. 더 뒤의 장면도 있었어요. 이병 열차의 드문드문한 흔들림, 플랫폼의 짧은 손짓, 돌아오는 길의 무거운 쇼핑백과 가볍게 비는 집안 공기 말입니다. 그날 이후 달력의 첫째 목요일마다 빨간 점이 찍혔고 점은 시간이 아니라 체온을 확인하는 표식이 되었죠. 현재의 면담실로 돌아와 노모는 봉투를 파우치 안쪽 칸에 고이 넣었습니다. 창가를 향해 의자를 조금 더 끌어당기고 이마를 유리 가까이 가져가 바깥빛을 천천히 훑었어요. 간호 기록지에는 오후 수면 연장이 짧게 표시될 예정이었고 가족면회의 다음 일정 아래에는 앨범 한 권을 더 가져오겠다는 작은 메모가 덧붙일 것이었죠. 변화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앨범의 순서가 바뀌고 군복 사진이 앞쪽으로 이동하며 쪽지 한 장이 그 사이에 얇게 끼워질 예정이었어요. 멀리서 파도가 접힌 듯 유리창의 반사가 일었고 노모의 호흡은 그 반사에 맞춰 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박소연은 문턱에 선 채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수령 서명이 또렷이 남았고 업무일지 여백에는 한 줄이 더해졌지요. 바다는 소리보다 리듬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문장이었어요. 전달은 한 번의 건네므로 끝나지만 수신의 리듬은 이후의 생활을 재배치한다고 그녀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바다의 색을 실어 나르는 듯했고 면담실의 얇은 커튼은 그 색을 받아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나오며 소연은 자동 판매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물컵 뚜껑이 말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났고 손목시계의 분침이 눈에 들어왔지요. 오늘의 배달이 한 파도를 되돌려 놓았다면 다음의 배달은 빛을 제자리로 데려올 차례였습니다. 사물함 속 트레이 맨 위에는 작은 원통의 부풀림이 드러난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폐업한 사진관 사장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와 현상되지 못한 필름을 품은 사진관 봉투였죠. 소연은 가방의 빈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생활 좌표를 메모지 정중앙에 적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백룸, 샴푸대 옆의 협탁, 낮게 흐르는 드라이어, 소음이 그 좌표의 주변음을 이룰 예정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지도는 더 정밀해졌습니다. 파도와 빛, 이름과 얼굴이 한 장씩 제자리에 놓일 때 그녀의 기록도 한 줄씩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면담실 문이 닫히며 가벼운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오늘 일정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차례를 향해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고 우체국의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